제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이 만기됐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1,000만 원만 주세요. 그 돈 어차피 쓰실 데도 없잖아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집까지 미리 증여하라면서 거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 전부 며느리 아닌 딸에게 줘버렸습니다. 며느리 얼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당연한 건 없다. 남의 재산은 더더욱.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적금이 있었거든요. 매달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꾸준히 넣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니까 뭐라도 모아놔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이 드디어 만기가 됐어요. 금액은 딱 3천만 원. 크진 않지만 저한텐 큰 돈이었죠. 만기 통장 정리하고 나오는 날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혹시라도 아프거나 급한 일 있으면 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밥 먹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바로 준비했죠. 평소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가거든요. 아들네 집에 도착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반겨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상도 며느리가 나름 정성껏 차려놨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싶었죠. 밥 먹으면서 손주들 학교 이야기도 듣고 아들 직장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밥 다 먹고 설거지 하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러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좋은 소식이려나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적금 만기되신 거 맞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한테 얘기했나? 아니면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게 어떻게? 하니까 며느리는 웃으면서 아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은행 가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아들한테 오늘 은행 간다고는 했었죠. 그런데 적금 만기라는 얘기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캐물어서 알아낸 거겠죠. 이미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큰애는 수학, 영어 과외하고 작은애는 피아노에 태권도까지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나가요. 그러면서 힐끔힐끔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더라 하고 맞장구만 쳤죠.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손주들 학원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좀 크게요. 크게요라는 말에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원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게 얼마 정도를 생각하는 건데?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1,000만 원 정도면 1년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3천만 원 중에 3분의 1을 달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부탁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마치 당연히 줘야 한다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도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손주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왜 당연하게 달라는 건지
제가 쓸 일이 없다는 건 누가 정한 건지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는 긴 악몽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1,000만 원 정도면 1년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적금 만기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쉽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3,000만 원 되셨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적금 만기 금액을 며느리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아들한테도 은행 간다는 말만 했지 금액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너 며느리한테 엄마 적금 금액 얘기했니? 했더니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자꾸 물어봐서 대충 말했어요. 엄마 은행 가신다니까 얼마나 되시냐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알면서 며느리한테 제 재산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그때부터 뭔가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미리 금액을 파악하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든 거였죠. 며칠 뒤에 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건 좀 생각해 보셨어요? 1,000만 원 달라는 그 얘기였죠. 제가 아직 생각 중이야 하고 얼버무렸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어차피 어머니가 쓰실 데도 없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쓸 데가 없다고요? 제 돈을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큰 돈 갖고 계시면 오히려 위험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차라리 손주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안 주면 제가 잘못하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연금이랑 건강보험 같은 것도 다 오빠가 챙겨드릴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들이 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빌미로 제 돈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아직 제가 건강해서 아들 손 하나 안 빌리고 사는데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야,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지금 당장은 건강해도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비웃듯이 그래봤자 병원비는 보험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머니 실손보험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제 보험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봤겠죠. 이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눈에는 그냥 어차피 쓸데없는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 노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네들 생활비로 쓸 돈으로만 본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이번에 1,000만 원 주면 다음엔 또 다른 핑계로 요구할 거야.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며느리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생각 중이야. 좀 더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죠. 솔직히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는데 며느리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아들이나 손주들 없이 며느리 혼자 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들어와. 제가 당황하면서도 문을 열어줬죠. 며느리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노트북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러더니 화면에 뭔가 복잡한 표를 띄우는 거예요. 세금 계산기였어요. 어머니, 이게 증여세 계산기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적금이랑 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거실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금만이 아니라 이 집까지도요. 언제 어떻게 조사한 건지. 어머니, 솔직히 이 집도 나중엔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미리 증여하시면 공제 혜택도 받고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제게 큰 혜택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엔 전혀 다르게 들렸죠. 지금 당장 집을 넘기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오늘 법무사 선생님 전화번호도 알아왔어요. 여기 상담 받으시면 정확히 계산해 주실 거예요. 며느리는 심지어 법무사까지 알아왔더라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세금으로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거 어머니도 아깝잖아요. 며느리야, 그런데 이 집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을 증여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며느리는 그 말에 웃으면서 당연히 어머니 평생 사시는 거죠.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하게 계속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명의만 바뀌는 거라고요? 제 집이 제 이름이 아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제 집을 넘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니가 혹시라도 요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그때 집 팔아서 비용 충당하면 되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요양원이요? 제가 아직 팔팔한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며느리 눈에는 제가 이미 시한부 인생처럼 보이는 건가요? 며느리야, 나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무슨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 아니,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서늘함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느낌. 며느리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 목록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죠. 이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내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며느리의 두 번째 압박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간 뒤에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확실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제 명의로 된 집인데 왜 제가 살아있을 때 다 넘겨줘야 하는 거죠? 며느리 말대로 세금을 아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며느리한테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갈게. 며느리랑 같이 있어. 저녁 시간에 아들네 집에 갔어요. 며느리는 제가 마음을 바꿔서 온 줄 알았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오늘 온 건 분명히 해두려고 왔다.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손 뗄 생각 말아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손을 댄다뇨?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1,000만 원 달라고 했지? 그리고 오늘은 집 증여하라고 계산기까지 두드렸잖아. 그게 손 떼는 게 아니면 뭐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붉어지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 학원비 지원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예요? 그래, 큰 요구야. 너희가 애 키우는 건 너희 책임이지. 왜 내 노후 자금을 쓰라고 하는 거야? 제가 반박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제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노후가 있어. 너희 편하자고 내가 빈털터리로 늙으라는 거야? 빈털터리요? 어머니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드린다고.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럼 2,000만 원 남으면 되는 거야? 그 돈으로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 병원비는? 생활비는? 제가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미리 증여하시라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계속 사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내 명의도 아닌 집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엄마, 와이프 말도 일리는 있어요. 세금도 아끼고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아들아, 너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데 벌써 엄마 재산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그럼 대체 그 돈을 뭐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당장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 말에 제가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쓸 데가 있든 없든 그건 내 돈이야. 내가 그냥 쌓아두고 구경만 해도 내 마음이고 자선단체에 기부해도 내 마음이야.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죠.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겠다. 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저한테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딸도 하나 있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정말 꾸준히 저를 챙겨줬어요. 명절 때도 꼭 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서 병원도 같이 가주고요. 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안 왔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주니까 더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에도 와이프가 친정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왔다가 금방 가고, 그동안은 아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저를 생각해 주는 건 누구인지.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되니? 딸은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달려온 거예요. 주말에 딸이 왔을 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1,000만 원 달라고 한 것, 집 증여하라고 계산기 두드린 것, 제 돈을 어차피 쓸데없는 돈이라고 한 것까지. 딸은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도 며느리 편이더라. 세금 아끼려면 증여하는 게 맞다고. 딸이 한숨을 쉬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재산은 엄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엄마가 필요한데 쓰셔야 해요. 저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제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날 저는 결정했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기로요. 법무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적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제 노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딸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반은 딸에게, 반은 아들에게 주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번엔 딸도 같이 있었고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제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재산 정리했어. 유언장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어.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자기네한테 다 준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내용을 설명하자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딸한테요? 왜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들이 있는데 왜 딸한테 재산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내 마음이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 따졌어요.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모시고 살았어? 명절 때 한 번씩 오는 게 모시고 사는 거야? 내 재산 계산하는 게 모시는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벙긋거렸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건 없다. 남의 재산은 더더욱.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저한테 엄마 이해해요 하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딸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아줬고요. 그날 이후 며느리 태도가 놀랍게도 확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언제든 유언장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겠죠.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배웠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봐야 한다는 것. 살아있을 때 다 내주면 나중에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금 저는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쓰면서요. 며느리도 이제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더 자주 와서 저를 챙겨줘요. 이게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